10, 9, 8, 7, 6, 5, 4, 3, 2, 1. 안녕하십니까. 스카이랩 컨설팅 그룹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이순천입니다. 오늘은 해외 학생 대상 입시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학생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대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 매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언론을 봐도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떤 공지사항 정도, 아니면 전형을 읽어주는 수준 정도의 내용만 그냥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대학들이 어떻게 선발을 하고 우리 아이가 그 선발 기준에 맞춰서 정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으니까요. 자, 오늘 설명회에서는 바로 실질적인 대학 선발 기준과 고등학교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한국과 다른 서식들, 그 다음에 기준들, 이것들을 충족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해외 학생들 대입 제도가 어떻게 돼 있고 주로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슬라이드를 보시면 3년 특례 학생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 3년 정도 공부를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3년 특례 과정이 있고요. 자, 이렇게 준비한 학생들은 전형일이 매년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9월 입시라든가 연말 입시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매년 7월이 입시구나라고 해야 되니까 주로 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2년 특례. 12년 특례라는 거는 한국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니까 12년 전 학년을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12년 특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로 매년 7월부터 입시 전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2년 특례 학생들은 7월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고 2월, 3월, 4월에 입시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고 또 학과마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년이든 12년 특례든 해외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제 지원하는 학과가 바로 의예과, 약학과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3년 특례, 12년 특례 학생들 입시와 의예과, 약학과의 선발 방식들을 지금 살펴보시면 세부 항목이 어떻게 돼 있죠? 서류 평가로만 뽑는 학교가 있고, 또는 서류 평가나 면접으로 뽑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필기 시험과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필기만으로 선발하는 학교도 있다. 이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뽑는 방식이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는데, 역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건 서류,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바로 서류다. 그 다음 면접이고, 그 다음 필기 시험이 있는 곳도 있더라. 이 세 가지는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3년 특례인지 12년 특례인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대학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목표 대학 학과를 선정하고 준비하는 게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다. 미리 정하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해외 학생들이 입시 준비를 할 때 준비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과 성적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해외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내신 성적, GPA를 갖추고 있는지 이 서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표준화 학력 평가 시험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국제고, 해외 국제고, 해외 학교들 같은 경우는 AP 과정, IB 과정 이런 등등을 갖추고 있죠. 이런 시험을 바로 표준화 학력 평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P, IB 등등등을 역시 준비해야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학생부 대체 서식인데요. 이건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학마다 또 이게 다릅니다. 해외고에게 한글로 번역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대학도 있고, 아니면 대학이 마련한 폼, 서류 양식을 주고 여기에 기재를 하고 제출하세요 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로 말하면 학교 생활기록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전형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어학특기자 글로벌 전형 같은 경우로 들어갈 때는 공인 어학 시험 성적이 필요합니다. 토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바로 면접을 보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 심층 면접, 의대 같으면 심층 면접이 더 진화된 MMI 면접, 면접 종류도 4개에서 5개 정도다. 대학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지필시험인데, 지필고사만으로 뽑는 대학이 있고, 또 지필과 면접을 같이 보는 대학들이 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대학 학과 전형에 따라서 지필시험도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바로 수능시험입니다. 수능시험, 한국에서 보는 수학능력시험에 내가 응시를 해서 정시로 들어가겠다라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학생이 국내 대학 입시로 들어올 때는 지금 보시는 7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다 할 수는 없다. 빨리 진로 진학과 관련된 희망대학, 희망학과를 선정한 뒤에 그 대학이 요구하는 1번부터 7번까지의 준비 항목 중에서 학생의 가장 큰 강점을 끌어낼 수 있는 전형으로, 준비 항목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대입의 바로 관건인데요. 어머님들이나 학생분들,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로 한국 대학들의 평가 기준을 알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에 있던 어떤 어머님은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한국에 계실 때 대입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설명회를 갔었는데 그 설명회를 하필이면 주최하는 측이 수능 전문 학원의 설명회였어요. 그러면 그 학원은 뭐만 강조할까요? 수능만 강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설명회를 듣느냐, 그 다음에 본인의 경험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대비하는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한국 입시는 도대체 정말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자, 제가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한국에서 학생들을 뽑는 올해 대입 그 평가 항목과 비율입니다. 대입 전형과 비율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파란색 그래프는요, 서울대부터 제주대학까지 우리 그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 대학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 그 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을 얘기하는 그래프가 바로 빨간색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나갑니다. 어떤 거냐면
인서울 대학이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 보십시오. 수시 모집이죠. 수시라는 게 수능 시험을 안 보고 들어오는 학생들에서 가장 대학이 요구하는 건 바로 뭐냐? 제일 높은 그래프가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적 판단을 해서 아이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게 기준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종합이라는 게 뭐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내신 성적만 볼까요? 어학 성적만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지금 인서울대학이 목표다라고 하면 이 종합 전형으로 우리 아이도 평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서울대학교가 종합 전형으로 평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전형 방법과 평가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해외 특례 학생도 똑같은 절차죠. 그러니까 특례 전형과 한국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른 게 아니라 1차가 똑같습니다. 서류 평가,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를 비롯한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같은 것, 서류를 보겠다. 이걸로 1차 합격자를 뽑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단계를 합격하게 되면 면접입니다. 어떻습니까? 또 똑같죠. 학생부 종합전형도 1차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데 바로 특례 학생들, 해외고 졸업 학생들 또한 서류평가 다음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만 인서울 6개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 수능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6개 대학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능 최저 기준을 지워버리면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 바로 이 두 개가 인서울 대부분의 대학들이 취하는 종합전형의 요소이고 특례 학생들도 바로 이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된다. 동일하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류라는 건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가 나갑니다. 고등학교 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0학년, 11학년, 12학년 3개 학년의 학교 생활 기록부가 제출이 되기 때문에 10학년 때 열심히 한번 해보자, 11학년 때 더 열심히 해보자는 통하지 않습니다. 10, 11, 12학년 준비는 바로 7, 8, 9학년 때 미리 연습하고 준비해서 10학년 되면은 연습 기간이 아니라 바로 실전에 바로 돌입해야 합니다. 이제 서류평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고 서류평가 항목은 도대체 어떻게 돼 있고 평가 기준이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교과 항목이라는 게 있죠. 해외 학생도 똑같습니다. 해외 학생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필평가, 학교 시험 보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 바로 과제물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국내 학생이나 해외 학생이나 바로 GPA, 학교 성적이 매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갑니다. 대학에서는 이 학생의 교과 능력을 평가할 때 지필 수행 평가만으로는 완벽하게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한국이면 일반계 고등학교 1등급 학생이 있을 거고 특목고, 과학고, 외고 학생 1등급이 있을 거고 농고, 상고, 방송고, 미용고, 특성화고나 실업계 학생 1등급도 있을 거고 같은 1등급이기 때문에 누가 더 나은 1등급인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보시는 부분의 세 번째 칸, 교과 세특 기재사항, 세특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외고 학생들도 세특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고나 한국 학교나 학교 생활기록부 규정이라든가 기재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 다르고 여기 다르니까 여기는 다른 방식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들. 자, 그러면 이제 세특은 어떤 거냐? 바로 학생이 제출한 수행평가 과제물의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이요. 우리 아이는 학교 과제 잘해요. 정말 성실해요. 지금 다 GPA가 A뿔이에요, A예요. 아니라고요, 어머님들. A 나오는 학생들 많아요. 전 세계 해외 학생들 A 등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동점인 겁니다. 동점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바로 세특을 보는 겁니다. 이 친구가 독서 활동은 어떤 걸 했지? 탐구 활동은 어떤 걸 했지? 자기 진로 전공과 교과를 연계시켰나? 등등을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특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이따가 실제 학생들 그 생활기록부를 보고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 아이의 학생의 교과 능력을 평가하려면 뭘 본다? 지필평가, 수행평가, 바로 세특, 이 세 가지를 살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교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를 보시겠습니다. 비교과는 이렇게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야, 이거 한국 학생들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머님들 이 설명회 듣고요.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늘이라도 학교에 얘기해서 지금까지 학교 생활기록부를 한번 떼보십시오. 그러면 이 항목들이 거의 동일하게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출결 부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역시 수상 교내 대회의 수상 내용에 대한 것들이 해외 학생들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활동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외고 학생도 자율활동이 있고, 그 다음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그 다음 독서 활동도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담임 선생님이 이제 코멘트 해주는 칸이죠. 이렇게 한국 학교 생활기록부는 교과 3개, 비교과 8개, 총 11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 대학들은 이 11가지를 종합평가해서 1차 합격자를 뽑게 되는데, 해외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도 이 항목과 거의 동일하다. 자,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애들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제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항목별로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평가 기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 생활기록부가 11가지 항목인데 11개 각각을 채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학들이 또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우리는 4가지 평가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또는 우리 전 세계가 요구하는 인재는 이 4가지 역량을 갖춘 인재니까 이 4가지로 배점을 하고 학생들을 선발하겠습니다. 한국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평가 항목이.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인재 선발 기준은 이 4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니? 라는 건데, 이건 학생부에 뭘로 평가를 할까요? 바로 지필고사, 수행평가, 세특, 이 3가지 항목을 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공적합성인데요. 이 전공적합성이라는 건 학생이 흔들림 없이 확고한 진로 선택, 학과 선택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진로 학과 선택을 한 뒤에 전공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이 탐색하고 탐구하고 노력했는가, 전공적합성입니다. 그 다음 발전 가능성인데, 학교에서 임원도 하고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노력도 하고 교내 대회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친구, 또 여기에 독서 활동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독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우리 대학에 왔을 때 교양 수준이 높을 것 같다. 이게 바로 발전 가능성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성인데, 인성평가 같은 경우도 봉사활동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각종 활동들에서 팀장으로서 아니면 구성원이긴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바로 이 4가지를 평가하는데, 자,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외우십시오.
학, 전, 발, 인. 이 네 개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각 대학들이 어느 정도 이 네 개 배점 구성을 하는지 자, 또 보이시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A라는 대학은 학업 역량 35, 전공 30, 인성 30, 발전 15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학은 100점 만점에서 학업 25, 전공 35,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어머님들 지금 세대가 어머님들이 학창시절 공부하던 때는 어떤 때였죠? 공부해라, 시험 잘 봐라, 그리고 한날 한시에 시험을 봐서 딱 잘라서 상위 1%는 어느 대학, 2%는 어느 대학 순수한 선발이 바로 공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던 세대를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이 이렇게 달라요. 달라진 지, 평가 기준이 달라진 지 20년이 다 돼 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머님 아이가 A등급이에요. 전교 1등이에요. 학교에서 너무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래도 100점 만점에 두 번째 학교라면 25점만 먹는 거라고요. 공부는 전교 1등인데 진로 전공과 관련해서 노력을 안 했다. 아니면 진로 전공을 잘 모르겠다.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개인 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진정성이 없고 환경 미화한다든지 멘토 멘티 정도에서 조금씩 정도 가르쳐주는 정도만 했다든지 이거는 남들 다 하는 겁니다. 좋은 점수가 나갈 리가 없죠. 그리고 공부만 하느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개인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노력 정도가 없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100점 만점에 전교 1등이어도 25점짜리 학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은 B학점이에요. 그러면 대략 뭐 한 4, 5등급 정도라고 보는데 4, 5등급 정도면 학업 역량에서 20점 정도 나갑니다. 마이너스 5점 정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공부는 B학점이지만 전공과 관련해서 생명공학 약학 분야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목표점을 잡아서 이 분야의 연구, 실험, 탐구 보고서, 독서 같은 굉장한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전공 점수 35점을 다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B학점인 자기가 분리했던 점수를 다 만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적십자사에서 하는 헌혈을 했다든지 아니면 환경 생명과 관련해서 개인 봉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다든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또 개인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든지 하면 이 친구는 B학점이지만 100점 만점에 95점 학생이다. 이 친구 95점 학생이면 12년 특례일 경우 서울대학교 전과 1차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년 특례일 경우는 스카이 정도 1차는 또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한번 확실히 그 근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교 과별로 인문계열이네요. 합격자 평균 등급입니다. 한국 학생들로 말하면. 그럼 제일 위에 국어국문학과 3.2등급이죠. GPA로 말하면 A0, 뭐 A-, B 플러스 정도 되는 등급 정도 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보시면 철학과가 2.5등급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걸 보시고 아, 이 대학은 국어국문학과보다 철학과가 굉장히 센 학교구나. 그 다음에 우리 아이 내신 성적 GPA가 이 정도가 안 되면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설명에 듣기 전에는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적으로 뽑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로 합격생들의 분포 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어국문학과에 보시면요. 1.2등급, 1등급과 2등급 이 라인 사이에 그 빨간색 X점 하나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1.2등급인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X는 탈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국어 국문학과에 2등급 중간에 그 검정색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찍혀 있죠. 그 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했다는 표식입니다. 그러면 국어 국문학과 보시면 합격자 평균 등급은 3.2등급인데 어때요? 4등급대 학생이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등급대 학생이 전원 합격했나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자, 철학과도 한번 보시죠. 평균 합격자가 2.5등급인데도 불구하고 3점대, 4점대 학생들이 합격하기도 하고 1점대 학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해가 풀리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을 하건 전교 50등을 하건 6등급이건 4등급이건 이 격차는 크질 않아요. 대학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입시 시즌에 수천, 수만 장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받습니다. 해외에서도 수백, 수천 장을 받죠. 그러면 성적으로 가름을 하는 게 아니라 학, 전, 발, 인 이 4개 체크표를 두고요. 각각의 입학사정관들이 계속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이 아니라 학, 전, 발, 인 이 4개가 높은 학생 순서대로 서류에 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대학은 이 학생들을 최종 합격시켰다 라고 한 뒤에 나중에 그 학점을 평균을 내는 겁니다. 내신 등급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표 보시면 철학과가 2.5등급이잖아요. 작년에 2.5등급이었는데 그 재작년에는 또 2점대였을 것 같으세요? 안 그렇습니다. 3.6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올해 등급이 다르고 올해 오는 학생들 수준이 다른 겁니다. 해외 특례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 학생이 합격했다고 해서 이 정도 학생이 내년에도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가 갖추어진 학생들이 몰려오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 보시겠습니다. 합격자 분포입니다. 어떻습니까? 점이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1등급부터 6등급 사이에 쭉 분포가 되어 있죠. 흔히 한국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일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외대 가려면 몇 등급이어야 돼? 너 3등급이면 인서울 안 돼. 너는 특례 친구야? GPA가 몇 점 이하면 안 돼.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학전, 발, 인 4개 평가 요소에 의해서 인서울 대학들은 뽑고 있다. 의대, 약대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으로 뽑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1차 서류 합격은 무조건 하고 가야 되니까 학교생활기록부, 학전발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건 어떤 거냐면, 자, 평가 기준이 그렇다면 과연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현재 학생부 차이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가? 실질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 평가부터 제가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수, 석차 말고 등급 말고 일부 학교 또는 대부분의 어느 지역 학교들은 GPA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A가 우리 아이는 A예요 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표를 보십시오. 평어 성취가 A면요, 해외 학생들 기준입니다. A면 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96점인 이상인 친구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안타깝게도 환산 등급으로 하면 3등급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3개년 A등급입니다 라고 하면 3개년 3등급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 평어가 B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4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죠? 도대체 그러면 2등급, 1등급으로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자, 대학들은 특례 학생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평어를 넣고요, 3등급, 4등급 이런 기준점을 만든 다음에
A와 B를 동점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A, B, C 정도 평어를 동점 처리를 하고 뭘 살펴보느냐? 바로 세특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의 슬라이드 위를 보시면 GPA 평가 세특이라고 나와 있죠. GPA가 A다, B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해외 학교의 특성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입학사정관이 뭐만 살펴봐 버리면 알아버리느냐?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세특의 수준을 보면 이 친구는 한국 학생 기준으로 하면 A면서도 2등급 정도 되겠구나, 1등급 정도 되겠구나, 한국 학교 오면 어느 정도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교과 평가를 해버립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아래 보시면 바로 이걸 정성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성평가 이 아래 항목을 보시면 지금 이거는 어머님들 제가 타이핑한 거 아닙니다. 대학교 그 입학 사정 규정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캡처해서 지금 띄워 놓은 겁니다.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읽어 보시면 교과 성적 분포, 수강자 수, 원점 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변화 등등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본인들이 추출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주의하셔야 되냐면, 우리 애가 우리 국제학교 1등이에요. 여기 뭐 전교 3등이에요. 우리 애는 3년간 A예요. 해봤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일정 딱 기본 점수만 준 상태에서 생활기록부를 보고 나머지 항목들을 다 분석을 해서 교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B예요. 의대 약대가 안 되겠네요. 이러실 필요도 없고, 우리 아이는 A뿔이에요. 그렇다 해도 의대 약대 치대에 합격하는 게 아니다. GPA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을 관리해야 바로 지금 보시는 첫 번째 교과 성적 관리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걸 조정을 한다? 이 성적을 비튼다?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G점수, Z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만약에 표시되어 있는 학교라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대학은 보정하고 조정해서 등급을 또 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GPA를 가지고 우리가 맹신할 수도 없는 거고, 석차라든가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 해도 그걸로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올해 우리 아이와 같은 학년에 배정된 아이들 전체적인 수준, 시험 수준,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몇 명 있는지, 그 학년에 또 공부를 안 하는 낮은 등급 학생들은 몇 명이나 있는데 우리 애가 몇 등인지, 이 모든 걸 꼼꼼하게 살펴본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학생들의 당락 유무를 알 수는 없다. 자, 한편으로는 어머님들 생각에, 아이 생각에 우리 아이가 부족한데요 라고 하실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다른 걸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PA 말고 세특 말씀을 드렸었죠. 세특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세특은 어머님 아이들이 그 학교에 제출한 수행 과제물 내용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어떤 학교를 보시죠? 독해 일지 보고서 이렇게 해서 수행 평가를 해서 과제물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성취 기준 선정 이유하고 학생이 뭘 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과목에 이 친구는 뭘 주제로 어떻게 심화하여 뭘 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적혀집니다. 그러면 저만 같아도요, 요거 한번 읽어보잖아요. 독서책 선정 수준, 그 다음에 독서 감상문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걸 비평했고 어떤 항목을 구성했는지, 이것만 보면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문학 능력을 갖추고 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략 이 정도 되게 되면 세특만 보고서는 대략 4등급 학생 정도다 라고 제가 평가를 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세특만 보고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나가는 지필 말고 수행평가와 세특관리 충실히 하셔야 된다라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준화 학력평가 공인어학시험, 혹시 아이들 지금 이거 열심히 하고 있나요? 뭐 ACT도 있고 SAT도 있고 AP나 IB, A레벨 같은 시험들이 있죠. 이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성적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모인 학생들 학년 정원도 있고, 거기서 등수 가지고 GPA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이 AP나 뭐 AP에 5점이 있다, SAT가 뭐 몇 점이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입학사정관이 이걸 보고서 얘는 이 정도 정말 등급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 수준의 학생은 되는구나, 얘는 이 기준점을 충족했구나, 얘 1차 합격을 시켜보고 면접 때 과연 어떻게 할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GPA, 학교 시험 교과 관리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세특, 수행과제 열심히 해서 생기부에 하면서 준비해야 될 게 바로 나의 객관적인 학업 능력을 표준화 학력 평가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1차 서류 합격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보실 게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생부 대체 서식입니다. 자율활동이라는 지금 칸이 있고 기재가 돼 있는 지금 실제 생활기록부입니다. 어떤 학생의 어머님 아이 생활기록부 떼면 이 항목 있다고요. 학생이 어떻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자, 이 학생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생명 존중 교육 6시간 받았다. 수련회 갔다 왔다. 2개 적혀져 있죠. 이거 대단한가요? 이 자율활동이라는 건 학생이 1년 동안 했던 걸 기록하는 건데, 딸랑 1년간 몇 개 활동했죠?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2개마저도 스스로 뭘 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단체 교육받은 거, 수련회 갔다 온 게 다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 학생 생활기록부를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이 학생은 첫째 줄에 1, 2학기 학급 자치회 회장을 했다. 자, 회장을 했습니다.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공동체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찍혔네요. 읽어보시면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학급의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며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함. 학급회의에서는 소통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활발한 의견 교류를 유도하였으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정 수렴하여 학급이 결속력 있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했다. 엄청나게 적어졌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발전 가능성, 인성 역량에 대해서 점수가 쭉쭉 이 학생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율 활동을 했죠. 왜냐면 학급 특색, 진로 주제 탐구 활동으로 해킹을 피해라 라는 주제로 등등등등 또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은 향후 진로가 어떻게 되냐면 보안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자율활동으로 해킹과 관련한 탐구 활동을 한 겁니다. 이건 어때요? 발전 가능성 점수 올라가면서 바로 전공 적합성 점수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모래시계 독서단에서 어떤 책을 읽었다. 그 다음에 교육박람회 참석해서 부스 담당 스태프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어떻습니까? 같은 1년인데 위에 친구는 딱 2개, 교육받고 수련회 갔다 온 게 1년 동안 한 게 끝. 점수 제로입니다. 아래 학생은 학급 회장을 1년이나 하면서 탐구보고서, 독서활동, 리더십 발휘, 공동체를 위한 활동, 노력 뭐 등등 1년간 어마어마한 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머님들, 누굴 합격시켜야 되죠? 이 위의 학생이 만약에 GPA가 A고 아래 학생이 GPA가 B라고 치죠. 근데 생기부를 보셨어요. GPA를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학생은 A인데도 탈락인 거고 아래 학생은 B인데도 1차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같은 학생입니다. 같은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는 아까 1년간 2개밖에 안 한 학생의 동아리 활동입니다. 충격적이죠? 두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무려 동아리 활동으로 고등학생이 해리포터를 보고 나서 CG 기술의 원리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무려 얼마 동안요? 1년 동안이요. 이 친구 컴퓨터 그래픽 학과 갈 친구 아니에요. 영화 동아리에 들어가서 영화 수준이 해리포터를 1년간 CG 기술 분석한 게 답니다. 딸랑 지금 몇 줄이에요? 5줄 적혀져 있죠. 역시 아래쪽 친구 한번 보십시오. 동아리 활동 어떻게 했죠? 이어폰의 음량과 청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전화기의 원리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고, 앵무새의 종에 따른 IQ도 조사하고, 자원순환, 기후변화에 대한 활동도 했고, 어마어마하죠? 뭐 안 봐도 지금 두 친구가 완전히 갈려버리네요. 이제 제가 제일 충격적인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좀 전에 1년간 자율활동 2개하고 해리포터 보던 친구 있죠? 그 친구 어때요, 어머님들? 생기부 보면 학교에서 거의 포기한 학생 같이 보이시죠? 아니면 거의 진로 진학이 없고 자기 삶도 좀 난감하게 보이시죠? 자, 이 친구가 전교 몇 등이냐? 자, 성적표를 보십시오. 어때요, 석차 등급이? 1등급이죠? 1등급이 아니라 이 친구가 바로 이 고등학교 전교 1등입니다. 전교 1등인데 지금 해리포터 보고 열심히 1년간 살아버렸습니다. 이 친구 합격할까요? 안 됩니다. 이 친구는. 근데 좀 전에 그 위에 이 친구하고 아래 잘 돼 있던 친구 있죠. 얘네들이 다른 지역 학교 학생들이 아니에요. 바로 같은 시에 있는, 같은 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생이 어느 학교에 배정됐느냐, 또는 학교 배정이 됐더라도 생활기록부는 이런 걸 넣어야 되고 내 진로가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됐구나라고 알았다면 지금 이 전교 1등 하는 친구의 학생부는 절대 이 지경이 아니었겠죠. 벌써 갈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학교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이걸 제출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입학사정관이 바로 이걸 살펴봤던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이렇게 많이 달라져 버리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 자, 보십시오. 먼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이 진로 활동을 혼자 한 친구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로 활동이 그러면 해외 학생도 있느냐?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 아이들 학교 생활기록부 보시면 진로 활동이 있습니다. 진로 활동이 만약에 없다면 어머님 아이가 대학 지원할 때 대학교에서는 진로 활동, 전공 활동으로 3년간 뭘 했느냐 적으라고 합니다. 그때 이 내용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 보십시오.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였는데 보건의료 이렇게 적었죠. 부실합니다. 본인 진로에 대해서 한 활동이 거의 없죠.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벌써 분량 자체가 많이 달라져 버리죠. 그리고 희망 분야를 대학병원 간호사, 간호학 교수라고 해놨고요. 간호와 관련된 공동체 활동, 진로 활동 등등을 저희 회사 선생님들이 시켰습니다. 너는 간호가 전공이니까 이런 활동, 이런 활동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줘가면서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생활기록부가 고1 때는 이 정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3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강남에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친구인데 서울대학교 지금 간호학과 3학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교 생활기록부는 바꿔야 된다. 학교 생활기록부가 요구하는 칸, 학생의 진로 전공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게 학생부 관리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학생부를 관리했으면 이제 대학에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한번 대체 서식을 보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대체 서식입니다. 해외고 학생들. 자, 보십시오. 비교과 활동, 탐구 활동 뭐 했는가 적어내라고 하죠. 자율 활동, 자치 활동, 진로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뭐 했는지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간 6개의 활동을 적으라고 이런 대체 서식을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와 같은 수준 높은 활동이 들어갔어야 된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봉사활동도 보십시오. 본인이 소속된 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고등학교는 주관한 봉사활동이 없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학생이 외부 봉사활동이다 하더라도 이 안내문이나 공지사항을 학교 측과 상담하면 학교장 선생님이 너 이거 해봐라 라고 하면 여기에 또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준비한 대로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 나서야 된다. 뭐를? 내 목표 대학 학과에 맞춰서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탐구 활동이나 노력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합격이다. 어떤 거냐? 한국에 예를 들자면 하나고등학교, 민사고, 외대부고 이런 학교들 있죠. 과학고 같은 학교들. 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탐구 활동이나 수준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우리 애가 자율적으로 이 정도에 맞춘 수준의 탐구 활동 서류를 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합격입니다. 왜냐? 하나고, 외대부고, 민사고 학생들도 서울대, 연고대, 의대, 치대, 약대를 합격하기 때문에 해외 학생이 이 정도 수준의 탐구 활동 서류를 내버리면 이건 안 봐도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자, 1학년 과목입니다. 1학년 과목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있는데 영어권 문화, 영미문학 읽기. 제일 아래 보시면 물리학 1이라고 있죠. 하나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정도의 공부가 벌써 시작이 됩니다. 하나고등학교 2, 3학년 친구의 교과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 정도에 보면 선형대수학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대학 과정입니다. 대학 수준 정도의 이미 수학을 공부하는 거고요. 아래 보시면 AP 통계학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표준화 시험, AP 같은 거, IB 같은 거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고등학교는 국제학교가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그냥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AP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깔려져 있고요. AP로 화학, 생물학, 역학 등등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학년 때 보시면 AP뿐만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 유기화학, 고전역학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이 해리포터를 해버리고 있다던가 초파리 실험을 해버리고 있다던가 아두이노 과학상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다던가 하면 이 수준이 안 되죠. 이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교과 내용에서 세부 항목별로 이 정도의 실험과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만이 서울대나 의대, 약대는 합격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학교 외부 활동은 생활기록부에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예를 드려볼게요. 한국의 예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규정인데요. 한국에서도 교육부나 17개 시도교육청이나 소속기관, 직속기관, 교육 관련 기관이 주최 주관한 활동을 학교장 선생님이 인정만 해주면 너 나가라, 나가서 한번 해봐 라고만 해주면 거기에서 입상하거나 입상하지 않아도 참여해서 활동한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학생부를 차별화시킬 수 있느냐? 자, 해외에 있는 친구들 학교 수상 경력이 많다. 인정해 줄 것 같으세요? 와, 너는 학교에서
대회를 뭐 10개 나가서 10개 상을 탔어. 너 대단하구나. 이게 아니죠.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대회에 참여한 인원이나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우리 해외에 있는 친구가 한국의 교육부가 주관한 행사라든가 한국의 교육청이 하는 행사에 학교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참가해서 이 내용 자체가 생활기록부에 올라간다면 그걸 더 높이 평가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나 자기소개서는 못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못 적는 건 어떤 거냐면요. 교내외 대회 입상 실적을 못 적게 돼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다운로드 한번 받아 보셔가지고 확인하시면 교내외 대회, 교과 관련 대회에 입상 실적을 못 적게 돼 있습니다. 금상인지 동상인지 탈락인지를 못 적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적을 수 있는 건 참여했다. 참여해서 나는 이걸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하고 이런 걸 했다라는 건 얼마든지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받았다, 교육부 장관상 받았다는 바로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도한 학생들 교육부 장관상, 경기도 교육감상, 그리고 유네스코 환경공모전, 외교부 장관상 뭐 등등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도전하고 성취하고 그 다음에 최상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한 결과물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완성된 학생부는 대학들이 지금 표 보시면 학업 역량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보고 뭐를 체크해서 합계 지금 보시면 75점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항목 기억나시나요? 학, 전, 발, 인. 학업 역량 지금처럼 체크하고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역량 체크해서 종합평점 100분위 평균 점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높은 순서대로 뽑는 겁니다. 1차를. 그래서 지금처럼 균형 잡힌 활동,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의 견주어 봤을 때 절대 밀리지 않는 활동들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 해외 친구들은 더 쉽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서류평가가 끝난 다음은 2차가 뭐였죠, 어머님들? 최종 합격을 위한 바로 면접입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그냥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님들. 한국 지금 면접 준비하는 곳들을 보면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지금 현재 고등학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거냐면 모의 면접을 한답시고 학생을 불러가지고 뭐 적으면 2시간, 많으면 뭐 한 16시간 정도만 수업도 해주고 뭐 첨삭도 해주는데 그걸로는 탈락입니다, 어머님들. 그걸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회사의 면접 교재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질문이 나가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형식의 교육, 그 다음에 답변의 레이아웃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교육. 근데 이 질문들이 대략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개 정도가 됩니다. 200개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지 작성, 첨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답변지가 준비됐을 때 이제 말하기 훈련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나운서 스피치처럼 스피치 강조법들 나오고 있죠. 이런 답변 훈련을 또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하는 방법, 미소 짓는 방법, 제스처하는 방법 등등 이 수업을 한 후에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답변 방법 학습, 기출문제, 그 다음에 서류 적중문제, 실전 모의 면접 이 모든 교육을 하는데 2달 걸립니다, 어머님들. 2달 동안 트레이닝을 해야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서류 준비를 하고 서류 준비를 한 후에 바로 면접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합격이 완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부모님들이 이거 혼자서 준비하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라는 고민이 또 한가득 들어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스카이랩 컨설팅 그룹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지금처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10학년, 11학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중학생이죠. 그 아래 학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전체 입시에 관한 한 모든 것들은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은 이 내용들을 보시고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모님들께 권장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히 해외 우리 특례 학생들입니다. 뭘 권장드리냐면 진로 진학 상담과 분석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해외 학생들 많이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건데요. 학생들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냥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학원이다 보니까 본인 진로에 관한 고민에 대한 부분은 아직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1학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과를 써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될지 이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시에 대해서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에게 정확한 진로 진학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너는 일단 대학 갈 때까지는 이 진로를 밀고 가자. 그리고 이 대학 학과를 준비하자. 그렇게 된다면 학생부에 이 정도 수준의 걸 우리가 준비하자라고 정확하게 목표점을 알려주고 로드맵을 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해외 학생들에게는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진학 컨설팅 같은 경우는 먼저 진로진학 적성검사를 저희가 수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략의 진로를 또 저희가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맞춘 교과 탐구 활동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독서는 어떻게, 비교과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는 어떻게 등등 해서 이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보여주는 이런 컨설팅이 바로 진로진학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학생이 하는 게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 따라가기가 벅차다라고 하면 6개월 학생부 종합관리 컨설팅이 있습니다. 학생부 관리 컨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학생에게 한 번만 원포인트 레슨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메신저 있죠. 위챗도 되고 뭐 카톡도 되고 학생하고 연결을 해서 한 학기 동안 학생하고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자료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오늘 선생님 수행평가 공지사항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주제하는 게 좋을까요? 이 자료는 뭘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고민 많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학생이 아까 좀 전에처럼 한화고등학교 수준, 그 다음에 과학고 수준을 알고 정하면 모르는데 학생은 학생대로 새벽 1시, 2시, 3시 넘어가도록 고생해서 학교에 제출은 합니다. 근데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파리 실험하고 있고 혈액 응고 실험 정도 하고 있고 과학상자 가지고 뭘 조립하는 수준의 걸 해버리면 시간 낭비, 오히려 그 내용이 담긴 학생부를 제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활동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행평가, 대회, 자율활동, 자치활동, 진로활동, 독서, 동아리, 봉사활동마저도 그래서 이렇게 밀착 관리가 들어가는 학생부 관리 컨설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진학 컨설팅을 일단 해 보시거나 아니면 야 이거 필요 없다. 학생부 관리 컨설팅으로 바로 진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관리를 6개월 동안 저희가 밀착하면서 학생의 진로 진학을 또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끝으로 학생부 스펙 관리 컨설팅입니다. 이거는 학생부 관리 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외에 교외에 각종 스펙들이 들어가서 경쟁력, 차별화를 더 극대화시켜주는 컨설팅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관리 6개월 컨설팅이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6개월 관리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학기에 교외 활동 1회 스펙 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아까 교육부든 뭐 정부부처든 활동 또는 국제대회라든가 국제활동에 저희가 학생을 참가시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입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한 학기에 2번 내보냅니다. 2번 내보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3번 내보냅니다. 그래서 학생부 스펙 관리 컨설팅은 6개월 관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실적이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스펙을 채운다. 자, 프리미엄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내외 대회, 교외 대회, 국제 대회를 내보낼 때는 학생의 이제 수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뭐 대피를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아니면 한국에 방문해서 면접이라든지 발표라든지 논술이라든지 등등 대회 기준에 맞는 교육을 저희가 시켜서 첨삭 지도까지 해서 그 대회에 내보냅니다. 이렇게 학생부 스펙 관리 컨설팅은 학생부 관리뿐만 아니라 스펙을 반드시 한 학기에 지원을 한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스카이랩 컨설팅 그룹과 하는 방법은 진로 진학 컨설팅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후에 학생부 관리 컨설팅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 학생부 스펙 관리 컨설팅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중에서 선택, 3개 중에서 선택을 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신청서는 저희 이제 홈페이지나 메신저에 올라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부모님과 또는 학생과 학생 학부모님이 같이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대면 상담을 합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저희가 대면 상담을 해서 만약에 학생부 관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학생부 관리는 대면 상담 후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관리가 끝나는 학기 말에 저희가 현장에서 다시 대면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면할 수 있는 건 대면하고 공부하게 할 수 있는 건 또 수업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온라인으로 해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한국 학생에 비해서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오히려 경쟁력과 차별점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해외에 계시는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 스카이랩 컨설팅 그룹과 함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학생 대상 특례 입시 전략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